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책틈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비법들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다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고 있다면 사회생활에서 고난과 시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주변에도 직장생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해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어떻게 다루면 될까? 그럴 만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데도 유독 나에 대해서는 까칠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다. 우선 상대가 나에 대해 적대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내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둘째, 내게 질투를 느낄 때,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존재일 때로 크게 나뉜다. 상대가 상사건 후배건 간에 내가 그와 잘 지내지 않음으로써 내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가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조직사회에서 일단 승기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상대는 나를 눈앞에서 없애기 위해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릴 수도 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내가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나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숙이고 들어가 내가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게 최상이다. 오히려 당신은 나와 상생하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상대의 적대 행위에 대해 똑같이 나도 적대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그를 자극하는지 분석해보고 그 자극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취향은 여자는 예쁘게 생겼든 못생겼든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질투에 시달리고, 인재는 능력이 있든 어리석든 조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샘을 받기 마련이라고 했다. 사회가 존재하는 곳은 지구 어디라도 항상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이 있기 마련이다. 반복되는 말은 힘이 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3번 이상 반복되는 험담이 이어지면 진실이 왜곡되는 법이다. 불세출의 유세가 장이가 위나라 왕에게 가벼운 깃털도 많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사람도 때를 지어 타면 술의 축이 부러진다. 또한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고 여러 사람의 헐뜯음은 뼈도 깎는다라고 말했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면 프레임에 갇혀 진실이 왜곡된다. 이 같은 프레임 전략의 핵심 요소는 지속과 반복성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A팀장은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K팀의 전 사수였던 B팀장이 자신에 대해 있지도 않은 일들을 꾸며서 모함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팀장은 K팀을 계속 맡고 싶었지만 A팀장이 자신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B팀장의 모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A팀장은 이를 모른 척하며 그에게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평소 A팀장이 아내 사랑이 특별했다는 점을 기억한 A팀장은 B팀장의 아내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을 준비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실 선물 공세에 취약하다. A팀장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 팀과 선배의 팀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동지애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B팀장이 조직 내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어필했다. 이후 B팀장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는 A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A팀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가 나를 질투하는 이유는 내가 그보다 일을 잘하거나
상사가 그보다 나를 더 좋아해서 같은 업무적인 이유와 선천적으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질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상대가 보기에 내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 가뜩이나 일거수일투족 트집을 잡으려는 그의 앞에서는 오히려 업무에만 충실하고 쿨하고 시크한 모습을 연출하는 편이 좋다. 물론 인생 피곤하게 남의 시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나 반문이 들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일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전투적으로 다가오는 상대방이 신경 쓰인다면 굳이 상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일로 승부를 하고 일로 평가를 받는 모습으로 비치기보다는 상사에게 잘 보여서 고평가되는 것으로 오해해 나의 업무 능력이 하향 평가되는 것은 억울하니까 말이다. 일을 잘하는 여유 있는 나는 이미 상사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사 앞에서 적대적인 파트너의 장점을 오히려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여유를 부려보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그냥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사실 그런 사람과는 타협할 방법이 없다. 그냥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차원과 다른 등급으로 그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 위로 껑충 뛰어올라 나를 시기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그저 질투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다. 일이건 능력이건 성격이건 외모건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와 내가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아무리 그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더라도 그는 그저 나를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사람에 불과하도록 말이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은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타인의 범위는 가족도 포함된다. 남이 한 얘기나 행동을 곱씹는 것부터 금해야 한다. 남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사랑과 관심, 협동과 신뢰 등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저 남의 감정까지 지배하려 들지 말자는 거다. 각자가 느끼는 고유의 감정에 관여하려 들고 바꾸려 하며 내가 원하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좌우될 필요가 없다. 타인의 감정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상대가 내게 섭섭함을 느낀다면 할 수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도 섭섭할 필요는 없다. 그냥 조금 멀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거기서 끝이면 인연은 거기까지라는 마음으로 쿨 모드를 유지하면 조금 살기 편해진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최소 한 달은 뉴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좋은 인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업무 능력이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동안 퍼포먼스를 내면 얼마나 낼 수 있겠는가. 우선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즉 성실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에서 잘 융합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신입과 경력 둘 다 해당된다. 우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첫인상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스타일링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감각이 떨어지고 무능해 보인다. 뷰티 회사에서 일하는데 피부가 너무 나쁘거나 메이크업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일을 못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반면 너무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튀는 언행이나 스타일링이 독이 된다. 나의 컬러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융합이 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드러내는 게 좋다. 내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일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성실함이다.
처음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쓸데없는 평가를 양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만들어낸 언행을 기초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려운 자리에서는 말솜씨를 좀 누그러뜨리는 한국말을 영어처럼이라는 우리만의 화법 전략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보이도록 하자. 통통 튀는 신입사원이나 자신의 컬러를 곧바로 드러내는 경력사원 모두 한국의 조직문화 속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찍힌다. 웬 꼰대 같은 생각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조직이라는 곳은 하나같이 비슷하다. 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편이다. 20년의 조직 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것으로 이는 어느 조직을 가도 100% 적용된다. 따라서 나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나 컬러는 조금 더 그 조직에 스며든 후 드러내면 된다. 신입은 그나마 공채 출신의 정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너서클에 포함되지만 경력은 오히려 행동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굴러온 돌로 인식되는 터라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고 박힌 돌들의 견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장수기업일수록 정통성을 고수해 신입과 경력을 두고 차별이 심한 편이다. 애초에 경력으로 들어갈 때 고를 수 있다면 경력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실력을 인정받아 차별받지 않고 승진 등에서 수월하다. 경력으로 옮길 때 좋은 점이 있다. 물론 평판 조회가 있었겠지만 이미 이를 통과한 상황에서 새롭게 옮긴 일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회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가 생긴다. 한 중견기업으로 옮긴 A씨는 평소 마음이 너무 약하고 착한 언니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살았다. 모든 직원들과 가족처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 힘들어서 거절을 했더니 오히려 사람 변했다는 취급을 받았다. 머슴처럼 일한 탓에 일은 모두 A씨에게 몰리곤 했다. 그는 새로 옮긴 회사에서는 인간적인 면을 내세우기보다는 일로 선을 그었다.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할 것이라고 나만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일도 그만뒀다. 회사에서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덥석덥석 모든 일을 쌓아 올려 바보같이 착한 척하다가 실속은 못 챙겼던 과거의 모습에서 완벽히 벗어나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조직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한결 더 편해졌다. 누군가 A씨가 부담을 느끼는 부탁을 하면 정중하게 거절했고 그는 이제 그 조직에서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전 회사에서처럼 섭섭하다거나 이럴 줄 몰랐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확실히 선을 그는 대신 일로 승부하는 자신감에 발을 딛고 A씨는 새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오히려 사리분별 강하면서도 똑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경력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이미지를 새로 구축하는 도전 장소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새로운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회사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롭다. 일에만 집중하려고 해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립다. 패션 회사에 다니는 A 주임은 옆 부서의 2년위 선배인 O 대리와 친자매처럼 친해졌다. A 주임은 평생지기 언니가 생겼다는 생각에 그에게 항상 시시콜콜 속내를 모두 털어놨다. 같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 당장 이해관계도 엮일 것도 없었고 회사 생활에 외로움도 덜어낼 수 있었다. 남자친구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사생활은 물론이고 업무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벽을 허문다면서
어릴 때 유복하지 않게 살아오는 과정 등을 시시콜콜 털어놓기도 했다. 사실 선배에게 그는 거의 발가벗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어느 날 같은 부서가 됐다. 선배는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일하며 복지부동의 삶을 추구했다. 반면 A주임은 일을 찾아서 하는 일개미였다. A주임은 몇 달 뒤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친자매 같았던 오대리가 A주임은 유년 시절 어렵게 보낸 탓에 상승 욕구가 강하다. 학교 컴플렉스가 있어 인정 욕구가 강하다. 무능한 남자친구를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던 것이다. 오대리를 믿고 뒷담화를 했던 A주임의 선배는 이미 오대리와 한편이 돼 A주임을 유령 취급하며 따돌리고 있었다. A주임은 오대리를 친언니처럼 믿고 선후배 및 동기를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A주임만 나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많은 이들이 회사라는 조직에서 가끔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여성들이 많은 회사에서 동료 이상의 애정을 교환하는 사적인 인간관계를 기대하며 꼭 언니, 동생들을 만들어야 안심을 한다는 것이다. 의지하고 믿을 만한 언니가 생기는 것은 든든한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노동 서비스를 교환하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보다 공적이라는 점이다. 업무와 승진, 상사와의 관계 등이 얽혀있는 조직 생활에서 그 언니들과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 내 뒷덜미를 잡는 일은 수도 없이 많다. 꼭 일터에서 내 이성 문제, 상사에 대한 뒷담화, 쇼핑 정보 등 시시콜콜 속을 나누며 팔짱을 끼고 다니는 직장 내 소울메이트가 있어야 할까?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여성들의 경우 외로움의 전염이 남성보다 두드러지는데 풍부한 감수성이 외로움 지수를 높인다고도 한다. 그런데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면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회사는 학교도 아니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1차 집단도 아니니까 말이다. 단짝 동료를 꼭 만들지 않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뢰감이 쌓여있는 관계가 훨씬 안정적이고 정신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회사를 떠나도 의외로 오래간다. 또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이상하게 연대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의 적을 만들면 피를 나는 동지처럼 끈끈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여서 싫어하는 선배나 동료의 욕을 하다 보면 같은 공감대로 갑자기 친해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한다. 초등학교 때 화장실도 같이 가는 단짝 친구를 만들어야 안심이 됐던 아이들처럼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어딜 가더라도 단짝이 있어야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한때는 그렇게 자신과 상사를 뒷담화하던 동료가 어느 날 또 상사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옆에 찰싹 붙어있는 현장을 많이 목도한다. 혹시 나와 나는 수많은 대화의 내용을 상사에게 전하지는 않을까? 그 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근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적도 있다. 조직 생활에서 동료는 동료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놓지 말고 살자. 하지만 회사 동료를 대할 땐 내 맘 같겠거니 하는 기대는 우선 접어두는 게 마음 편하다. 가족도 아닌데 내 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시시콜콜 회사에서 돌아가는 일을 모두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말고 속을 다 털어놓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거두어들이자. 행여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면 퇴근 후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고 내 집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게 훨씬 더 낫다. 인간관계도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맥 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증권사에 다니는 사회생활 6년차 K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이끌어줄 황금 인맥을 갈구한다. 직업 전문가를 만나야 핵심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주요 전문직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유료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가입하고 관계 세미나도 쫓아다니며 강연을 듣고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장 암기하듯 인맥관리 메모장도 만들어 달달 외우고 있다. 주말이면 대형 서점을 찾아 인맥 관련 서적을 구입해 줄을 긋고 공부한다. 책에서 배운 그대로 선후배와의 관계를 써먹어 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책과 실전은 천양지차다. 그가 암기하듯 물어왔다. 벌써 입사한 지 5년이 됐고 30살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인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급합니다. 제일 잘 팔리는 30 초반에 회사를 옮겨가려면 저를 이끌어줄 동아줄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좋은 회사로 옮기는 선배들은 모두 인맥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K처럼 자신을 끌어줄 황금 인맥을 원하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몰라 책을 뒤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밖으로 나가 직접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그 안에서 신뢰관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학창시절부터 교과서와 참고서로 입시 준비를 해온 것처럼 인맥도 지식처럼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인맥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아는 주변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파랑새를 찾아 떠날 필요도 없고 황금 인맥이 저 무지개 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단골집 식당 주인부터 인맥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20년 전에 T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취준생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자 등산이라도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했다. 처음에는 투덜대다가 등 떠밀려 산에 오르게 된 아들은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물도 떠다 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렸다. 주말마다 어르신들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도 하고 꿈과 미래를 논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입사를 제안했고 현재 그 아들은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강연회나 유료 멤버십 클럽처럼 모르는 곳을 억지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도사리고 있는 만남의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반짝이는 보석은 밖에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다 있다. 만남에 있어 목적을 먼저 떠올리면 가까이에 있던 파랑새는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인맥을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 한 명 더 알아두고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커리어 폰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내가 만약 상대에게 쓸모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진정으로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썩은 줄이냐 튼튼한 줄이냐 따지다 보면 사회 경험이 적을수록 진짜 동아줄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은 안 하고 정치적이라는 이미지만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동아줄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진심 쩌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된다. 여기서 우선 목적과 결과는 배제해 보자. 계산된 의도가 아닌 예의와 도리로 함께 켜켜이 시간을 보내며 두텁게 쌓은 신뢰, 추억, 역사는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인맥은 그래서 꼭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과 내가 어느새 10년이 됐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크던 작던 역사를 함께 했다는 의미이다. 그들과 함께 3년, 5년, 10년을 지내다 보면 역사와 신뢰가 쌓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나의 파트너들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신참 기자 시절에 봤던 대리, 과장은 20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의 부장, 이사, 상무가 되어 있고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부장은 기업의 CEO가 되어 있다. 주변에 황금 인맥을 가진 선배들에게 물었다. 현재 잘 나가는 CEO나 장관들과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그들 모두 선배들이 소시적에 만났던 과장이었고 사무관, 서기관들이었다. 내가 크는 만큼 마음을 나눈 나의 지인들도 성장해 주요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악연을 피하는 일도 중요하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을 방해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너무 쉽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도 사회생활은 무사고 운전이라고 보면 된다. 악연을 피해 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악연은 어떻게 구분할까? 나 자신을 믿어봐도 된다. 이상하게 끌리지 않거나 좋지 않은 기분이 들면 웬만하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나의 촉을 믿고 과감하게 끊어도 된다. 챙길 사람도 많은데 너무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베풀었다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인생은 어차피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어디선가 꼭 돌아오고 나한테 나간 것이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게 마련이다. 자기계발 강연자인 엘은 얼마 전 기업 강연에서 정말 절친인 선배에게 기남 부탁을 했다가 대차게 거절을 당해 엄청 슬퍼했다. 평소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섭섭함과 상심이 컸다. 그러던 차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집을 나갔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중 생면부지의 택시기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기브 앤 테이크를 굳이 계산하려 들지 않으면 편하다. 사심은 상대에게 쉽게 들킨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는 관계가 오래 못 간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인맥관리의 법칙에서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해주며 진심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나의 인연이 아닌 것이다.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끌리는 사람과 호감을 높이고 역사를 만들자. 그렇게 쌓인 관계가 진짜 나의 인맥이다. 각자 열심히 살다 보면 그들이 모두 어떤 자리에 가 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자. 나는 이런 노력만 하면 된다. 계속 보고 싶은 사람, 도움이 되거나 진실되거나 재미있거나 유쾌하거나 함께 있으면 웃기거나 그러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되 사심만 살짝 내려놓자. 꼭 나쁜 사람, 선배, 동료들이 잘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사람이 잘 되는 걸 많이 보니 인생 자체에 회의가 들고 일도 점점 싫어집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나요? 한 회사의 S본부장은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데 천재적인 인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임원직이라는 성격상 그는 회사 생활을 연명하는 데 급급하다. 자신의 영속성을 위해 회사나 팀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광파리 수단으로만 본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실력도 없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신기할 뿐이다. S본부장의 무능함과 리더십 부재를 그의 상사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조직을 좀먹게 하는 그 때문에 능력 있고 일 잘하는 후배들이 떠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S본부장의 직속 부하가 몇 차례나 바뀌었는지 모른다. 그의 부정함을 자신이 알고 동료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만 잘 나가기만 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위에는 너무도 예의 바르게 잘한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 먹고 투서라도 하지 않는 이상 오너나 고위 임원이 그의 인간성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이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믿지도 않고 이것을 잘도 피해간다. 조직에 이런 사람은 꼭 몇 명씩 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종종 발견되기도 하고 일은 안 하고 위에만 딸랑거리는 윗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하루 세끼 밥 먹든 말을 뒤집는 상사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잘 나간다. 그 부조리함에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대체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은 있는 것일까? 과연 죄와 벌이 있기나 한가? 사악하고 욕심 많고 거짓으로 점설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나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위안할 논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인과응보가 있다고 믿고 살기로 했다. 우리는 아직 그 나쁜 사람들의 말로를 보지 못했으니까. 혹시 이번 생에도 끝이 나지 않는다면 이는 다음 생으로 혹은 그의 후대로 죄가 대물림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편이 훨씬 내가 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졌는데 혼자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고 믿고 살자. 그게 없으면 세상이 참 속절없이 느껴지니까 말이다. 작정하고 나쁜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인 만큼 사필귀정의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을 지옥으로 살기보다 믿어서 마음 편한 천국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직의 윗사람들이나 선배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보이려고 아부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알아봐 줬으면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우선 선배가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는지 살펴본다. 성실성인지 빠른 일처리인지 업무 능력인지 아님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본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는지를 관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사실 올라갈수록 외롭고 의지할 곳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편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외롭다. 그때 오른팔까지는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후배나 동료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그는 자신의 오른쪽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사회생활에 연차가 낮을 때는 묵묵히 일로 목소리를 내되 제3자를 통해 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세상에 나만 하는 일은 없다.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어디선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성실한 것을 제3자가 전달해 줄 때 나에 대한 객관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렇다면 과연 제3자가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인가? 사실 제3자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해내면 칭찬은 밖으로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나의 성실성과 업무 능력은 윗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위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언제든지 다른 윗사람을 향해 딸랑이로 돌변할 수 있다는 불신도 많다. 위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진해서 일을 위해 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모든 행동에 순수함이 더해진다. 나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이 좋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회사라는 조직은 그것이 크건 작건 항상 정치가 존재한다. 리더의 뒤에서 그의 라인에 서는 한마디로 줄을 서는 노력을 통해 편하게 가기도 하고 한순간에 조직이 바뀌면서 동아줄이 썩은 줄이 돼 즉시 한꺼번에 정리가 되기도 한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동아줄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세우고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동아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나의 말 한마디는 실제로 의도를 갖고 던지는 낯뜨거운 아부나 첨언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이 서려 있어 보인다. 선배를 치켜 세워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담아 구체적으로 말해라. 얼굴에는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부장님 멋져요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상대를 칭찬할 마음이 도통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자. 누가 봐도 영혼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선배가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회의를 빨리 끝내주셔서, 옷을 젊게 입으셔서,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관심을 전달하면 좋아하지 않을 상사는 없다. 상대가 쑥스러운 나머지 너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어떻게 그런 아부를 잘하니 이렇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하고 좋아한다. 나는 상대의 좋은 면을 잘 캐치해내는 편이다. 어느 조직을 가도 내가 함께 일하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해 조금만 깊게 관찰하면 그의 작은 변화라도 빠르게 간파할 수 있다. 그 간파된 팩트를 콕 찍어서 전달하면 반응이 좋다. 평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는지,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던 가방을 들고 왔는지, 립스틱의 색깔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아, 바뀌셨군요. 이렇게만 표현해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과거에 여러 상사를 모셨는데 대놓고 입에 버터 바른 낯뜨거운 얘기를 하면 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부를 하는구나. 이런 답이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친구는 싹수가 있다고 칭찬했다는 말을 들었다. 인정이란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폭도 커지게 마련이다. 시간을 함께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 함께하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인정은 결국 시간을 함께 보낼 명분을 찾아내고 상대방과 함께 호흡하고 동질성을 부여하면 얻을 수 있다. 아부는 아니지만 함께한 시간 때문에 최소한의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내 능력을 몰라줍니다. 원하지 않는 부사에 발령이 났는데 이참에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대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한 R 팀장은 몇 차례 이사 승진을 앞두고 모두 미끄러졌다. 그를 돕기 위해 나도 그의 상사에게 틈만 나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그가 점수를 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어느 날 R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서 자신이 팀장으로 승격됐고 그는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몇 년간 R 팀장과 수많은 이슈 속에서 동고동락을 해온 나로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그에게 약간의 배신감마저 들었다. 아무리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적어도 마무리 인사는 잘하고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매번 승진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그의 상사인 H는 이렇게 말했다. R이 귀양살이를 갖지만 왕과 중앙정부는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좌천된 본인은 당장은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원망하겠지만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원망의 시간을 거쳐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왕과 정부는 속을 세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만 퍼마시고 일은 뒷전으로 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실로 무서운 소리였다. 나는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티나게 일을 해라. 그러면 소문은 돌고 돌아 인사권자의 귀에 들어가 새옹지마처럼 다른 형국이 펼쳐질 수 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왕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면
다시 왕의 곁으로 오는 것은 물론 컴백할 때 영전하며 더 파워풀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소문이 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불러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의의로 믿을 수 있으면서도 일도 잘하는 인재풀은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인재풀에만 들면 조직 생활에서 장수할 수 있다. 편가르기가 심한 조직입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외면하기 힘들어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줬는데 결과는 박쥐라는 오명. 앞으로 섬처럼 살아야 할까요? 20대 중반의 CC는 대학 졸업 후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게 돼 뛸 듯이 기뻤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홈메이드 화장품을 만들 정도로 화장품 마니아였고 대학 때는 친구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라고 권할 정도로 뛰어난 테크닉을 자랑했다. 뷰티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후 뷰티 성지인 유럽으로 진출한 것은 그의 꿈이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미 자신이 선택한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더러 열정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회사 생활이 반드시 일만 잘한다고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월급에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처럼 목숨 걸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일종의 생명수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조직의 쓴맛을 모르는 사회초년생인 그는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들로 세워진 화장품 회사에 잘 적응하기 위해 선배들이 하는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그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줬다. 한 번은 같은 부서에서 선배 A와 B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를 불러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며 같은 생각을 공유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A, B 모두를 상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어 동조만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와 B는 각각 C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직장 생활에서 유치하게 편이 어디 있냐고 묻겠지만 간혹 A의 노선에 설 것이냐 B의 노선에 설 것이냐를 원치 않게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C는 결국 A와 B를 오가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회를 엿보는 박쥐로 몰렸다. 그는 그저 모두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동조를 해줬을 뿐인데 여기서 끄덕 저기서 끄덕하면서 지조 없는 사람처럼 몰리게 된 것이다. 내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20대 중반 입사 2년 차였는데 당시 신문사는 편집국장 직선제를 했다. 아직까지 노선이 분명하지 않은 신참 기자였으니 얼마나 포섭하기가 쉬운 상대였을까. 3명의 편집국장 후보가 있었는데 그들을 미는 10년차 선배 3명이 돌아가면서 식사와 커피를 사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파했다. 판단력이 부족한 초년생 입장에서 들을 때마다 모두 공감이 돼 고개가 끄덕여진 게 사실이다. 나의 한 표가 아쉬운 선배들을 위해 나는 사실 진심으로 그들이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듣고 공감을 해줬을 뿐이다. 그게 다였지만 그게 문제였다. 공감을 통해 내가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설명을 잘 들어주는 것이 배려이고 후배로서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래 해석은 자의적이다. 새 후보 진영들은 모두 내가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지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입사 2년 차로서는 편집국에 어떤 편집국장이 필요한지 알 수도 없었고 후보자들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근거 역시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도 누구를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무심한 선거판이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어떻게 알아내고는 선거 후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다는 비난과 함께 말이다. 편가르기가 심한 조직은 있기 마련이다. 외면하기 힘들어서 그저 이 그룹의 얘기 저 그룹의 얘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박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귀를 막고 소통을 안 한 채 홀로 외딴 섬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시 내가 20대 중반으로 돌아가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자주 생각해 본다. 일단 누구든 편을 들어주지 말자. 편이라 함은 맞장구를 치며 적극적인 성격에 동조를 해주는 것이다. 동조한다는 착각의 실마리를 내보이면 안 된다. 상대는 그가 내 편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신호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제가 지금 모 선배가 시킨 것이 있어서요. 몇 시까지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안 돼서요. 이렇게 자리를 피하거나 이것도 힘들다면 듣기만 해야 한다. 제가 뭘 아나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차라리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때 정색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반발과 미움을 산다. 어색한 듯 순진하게 그냥 웃는 게 낫다. 정말 모르는 바보처럼. 대체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속을 알 수 없어. 이런 말을 듣더라도 그냥 그런 말을 듣는 편이 낫다. 당장은 손발이 오그라들며 어찌할 바를 모를지언정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중립국가 스위스 그리고 어떠한 컬러도 나타나지 않는 회색 지대에 안전하게 자리한 듯 무색 무취를 띠게 된다. 이게 낫다. A와 B 중에 내가 A를 선택하더라도 B에게는 항상 적이 된다. 괜히 A와 B를 다 들어주고 공감했다가는 A와 B 모두에게 적으로 몰린다. 그냥 A와 B가 나를 적도 편도 아니라고 여겨 그냥 배제하게 만드는 게 편하다. 괜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말자. A와 B의 싸움에 행여 끼지 말라는 얘기이다. 또 하나 그들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충고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게 충고해주는 선배나 동기들, 나를 위한 조언이라고들 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기분이 찜찜해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한 말일까? 저희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놓아버리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야 이 찜찜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회사원 피대리는 동료 선배인 R 과장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설 때마다 항상 뒤통수가 당긴다. 분명 내용은 피대리를 생각해서 하는 조언들이다. 한 번은 피대리가 큰맘 먹고 일본 출장에 갔다가 7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온 것을 보고 R 과장이 말했다. 선글라스 R의 컬러가 옐로우 계열이면 시력을 망가뜨려. 누가 그런 것을 권했는지 그 사람 참 한심하군. 이렇게 피대리의 시력을 걱정했다. 거금을 주고 산 선글라스였으니 일본으로 돌려보내 다시 환불할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고민하던 피대리는 안경 전문점을 찾아 실제로 선글라스 R의 컬러가 시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결론은 이런 옐로우 컬러는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 시력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피대리는 평소 짧게 유지해오던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앞머리를 길러 스타일을 완전히 확 바꿨다.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R 선배는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스타일리스트 하려다가 말았잖아. 너 앞머리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아. 지금은 좀 나이 들어 보인다. 다른 언론사의 후배 기자 A는 같은 부서의 B 선배가 시시콜콜 사생활까지 간섭하며 조언을 하는 통에 피곤하다며 상담을 해왔다. B 선배가 분명 자신을 위해 조언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가끔씩 들어보면 사생활 침해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됐지만 이처럼 애매한 경우가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또 사실상 그만큼 심각한 괴롭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조언이 아닌 조언을 즐기는 부류는 자기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고 한다.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 처음에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리고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 그의 앞에서는 마음에 없는 말로
알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끄덕거리는 신용을 했다. 만약 이런 식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미 한쪽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 상대의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심 어린 교류가 지속될 수 없다. 서로 말하는 내용이 빗나가고 겉돌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표현하면 관계가 끊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일초가 얼마나 귀한데 나를 자기 멋대로의 잣대에 놓고 재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굳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과 또 괜히 적대적인 관계로 남았다가는 좋을 게 없다. 대신에 좀 멀리하자. 아주 천천히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며 멀어지도록 하자.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희석시켜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처음엔 서운하겠지만 이런 식의 관계가 지속되면 나에 대한 그의 관심도 차차 끊어질 것이다. 요즘 바쁜가 봐. 이렇게 물으면 완전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날이 온다. 관계를 멀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그 답은 바로 나온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모자라다.